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에너지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는 제가 뭐 예측을 하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거는 뭐 대단한 발견이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 시대다 또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기후 변화 또는 뭐 기후 뭐 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럼 거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적인 보편적인 가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너지가 어떤 효율이나 안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환경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이제 나올 거냐 하는 것으로 이제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탄소 중립 또는 거기에 있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국가적으로 충분하게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뭐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탈원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나오죠.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물론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다라고는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비교적 그런 그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비교적 적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왜 해외에서도 계속 그 원자력 발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그 같이 지켜가야 되는 어떤 그 가치라고 했을 때 그 탄소 중립 또는 어떤 그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적합한 어떤 에너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거는 이제 계속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탈원전 시대라고 하는 것이 뭐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원전을 뭐 대체를 할 수 있는 또는 뭐 그 기존의 어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제 그걸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지금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 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걸 계속 또 유지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그 가동되는 동안의 어떤 그 위험성도 그렇지만 사실 그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한 어떤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적인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이걸 처분하는 것이 맞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의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걸 계속 찾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AI나 또는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뭐 IoT 뭐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일반 가정에서 뭐 IoT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어떤 컴퓨터가 대신해 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굉장한 규모의 또는 굉장한 용량의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컴퓨터를
뭘 가지고 구동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필요한 전기, 전력은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할 거냐 하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화석 연료에서 얻어지는, 또는 지금 현재의 그 전력 생산에서 얻어지는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을 거고요. 좀 모자랄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재를 아예 바꾸는,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같이 나오는 것이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반도체들, 그런 것들을 뭐 생체 모방형의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컴퓨터들이 계속 개발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떤 것이 될지.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들 또는 신에너지들, 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그 장치들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들,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들의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고 또는 그 환경 문제를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계속 그 기술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화두가 되게 된 배경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늘어나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에너지 연구를 하기는 너무 촉박하다. 단시간 내에 목표라는 거를 지금 우리 인류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도씨라는 것도 안 된다. 1.5도로 더 해야지 지금 침수 피해도 막을 수도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5도씨,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대비 1.5도씨 이상 상승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인류나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엄청난 큰 재난 수준의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 예측 때문에 전 세계가 연도를 정했죠. 가급적 빨리 하자.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뭐 하기로 이제 대부분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시간 내에 이 에너지 문제를 화석연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배제시키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러 학자들이 지금 고민도 하고 있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근데 수소 경제 사회로 그 선택을 하는 나라가 100% 다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 실현을 통해서 에너지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판단했죠. 근데 그 원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탈원전이라는 베이스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선택한 국가에서는 수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도 이제 조금 이제 저준위 폐기물을 소량이 나올 수 있는 소형 원전을 분산적으로 하자라는 게 딱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서 그러냐면 온실가스가 사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타겟으로 봤을 때는 그 원자력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선택을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탄소 중립 유은의 시나리오에는 그거는 탈원전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고 탈석탄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50년까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수소, 태양광, 일반적인 거에다가 가장 지금 요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까 유기물 가스화,
메탄이 상당 부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된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메탄 가스를 잘 활용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앞으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우리가 그 에너지에서 얻어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하고 열이 되겠는데요. 이제 전력망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발전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작년의 경우에 작년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자료겠네요. 2019년도의 그 통계 자료로는 전체 그 발전 총량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 총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9%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좀 못 되는 그런 정도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그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의 그 대부분이 수력에너지입니다. 수력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력발전소 또는 뭐 소수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수력 에너지가 대략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한 26% 정도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가 거의 뭐 한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수력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제 한 태양광과 풍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최근에 그 2020년에 그 유럽 연합에서 이제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 탄소 중립 위원회처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주력해야 되는 어떤 방향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컨설팅을 해서 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처음에 잡은 것이 뭐냐면 모든 그런 그 수송 수단을 전기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해야 된다. 연료를 그대로 쓰지 말고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탄소 중립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된다.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탄소 또는 어떤 환경 오염을 줄이는 또는 재생 에너지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아까 그 전기화를 위한 그 전기 생산에 그것이 이제 전체 그 앞으로 기술 개발의 한 44%가 거기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 에너지의 활용이 한 13%.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제 제시된 것이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이는 거. 이제 요런 순서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이 뭐 수력이 물론 더 큽니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전체 그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그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신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 신에너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그 수소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계속 신재생 에너지, 석탄, 기존에 한정된 석탄화력, 화석 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얘기 이제 쭉 하는데요. 이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얘기만 했잖아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이제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그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에너지를 그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하잖아요. 쓰는 데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발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가상 발전소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AI가 발생해서 모든 이 세상의 수송, 건물, 뭐 학교, 가정 뭐 이런 각 부분에서 쓰는 양을 정확히 계측을 하고 있다가
어느 쪽에 피크가 걸릴까? 그러면은 그 피크를 조정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 효율화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때 전기를 잠깐만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마이너스 전기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감액을 시켜주든가 포인트를 주든가 몰래 되는 그런 사업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상발전소, 마이너스 발전소, 전력 포인트제 뭐 이렇게 용어는 여러 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마이너스로 발전하는 것도 고민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그럼 출퇴근할 때 연료를 안 쓰죠. 전기를 안 쓰죠. 걸어다니고 몸으로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사실 마이너스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분들께서 신재생 에너지도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마이너스 발전을 해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발전소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풍력 자원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육상 풍력이죠. 여기 백두대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로 이제 풍력이 발전돼서 과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풍력 발전이 강원도가 1위 탑을 차지했어요. 전라도 남해안 쪽에 풍력 이쪽이 이제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이제 풍력이 저희가 한 두 번째 정도 강원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강원도도 자원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 굉장히 육상 산악지대 풍력이 아직도 우수했는데 저희가 우수한 또 산림 자원이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훼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한을 걸렸지만 앞으로 이제 남북 협력이 되거나 그러면은 여기 마식령서부터 원산지구까지 해서 거기도 아직 저 고지대 풍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북강원도, 남북강원도, 강원도는 아직까지 육상 풍력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수력이 가장 우수한 건 이미 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셔서 수력 발전소가 강원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강원도의 이제 특징적이고 앞으로는 진짜 발전될 부분이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수력이 지금 기술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큰 대규모 댐을 축조 안 하고 아주 작은 계곡에 낙차만을 이용해서 큰 보가 필요 없이 낙차만을 이용해서 24시간 수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면적으로 태양광이 차지하는 면적보다도 훨씬 작은 면적으로 큰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에너지 쪽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여러 지역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수소만 해도 특징적으로 남쪽 울산 쪽은 아까 말씀드린 LNG 분해를 이용한 그쪽 수소 생산, 그리고 수소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쪽 그쪽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강원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에도 많이 보셨다시피 액화 수소의 저장 운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활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장 탱크로 운송이 가능하게 한다면은 그 기차에다가 수소 연료를 싣고 시베리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탱크 저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소 드론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저장 운송 쪽이
가장 주력이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쪽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뭐 인천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각종 수소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적인 자원으로 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강원도가 좀 좋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슷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어떤 그 자립도 에서 보면 한 93.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되는 그 에너지 형태는 이제 석탄이 가장 많고요. 석탄,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에너지원들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에너지를 이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어떤 그 수송 기관의 어떤 그 수송 수단의 그런 그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이제 전기 형태로 쓰거나 또는 열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 부분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그 발전 총량의 한 30%가 뭐 재생에너지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전 총량의 한 8% 정도, 8.7% 정도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도인데 그걸 2030년까지 이제 그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총량으로 보면 아마 전남, 경북, 그다음에 전북, 충북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지자체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량 생산량이 많고요. 이제 아마 강원이 이제 그 강원도가 그 다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력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이제 그 강원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충북으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의 경우는 저기 전남, 전북 지역에서 좀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입지에 따라서 입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나 또는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쪽이 아무래도 그 고용 인원이나 또는 매출 규모로 보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기업 업체 수로는 이제 바이오 관련 그 기업들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 빠져 있는 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폐자원이라든가 이제 바이오매스 쪽이 좀 빠졌는데 지금 강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산림이 강원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거기 산림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목재도 있고 그리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 다 이미 커져 있는 성장목을 베내서 다시 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오는 양은 강원도가 가장 많을 것 같죠. 면적은 넓은데 재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이 산림 자원에서 이 산림 바이오매스로 칩을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재생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도 이룰 수도 있고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이 산림 바이오매스 분야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뭐 인도라든가 그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이쪽에는 산림이 좀 작지만은 비교적 또 관리 능력은 또 이렇게 작으니까 관리를 잘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원도가 산림도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기후변화 시대에 이 부분을
아주 육성을 시킨다면은 아주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또 이제 바이오매스 분야입니다. 그 플라즈마를 강원도 토종 기술로 이제 그 강원도 이사님께서 늘 이제 말씀하시지만 이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사실 상당히 보급되기가 좋은 여건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융합이 된다면은 아주 좋은 재생에너지로 이 산림 바이오매스도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우리나라가 보급률이 한 8점 몇 프로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가 현재 한 12.8%로 좀 높은, 그리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자립도가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 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매년 전 세계 한 12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국가마다 에너지 현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점수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에너지 퍼포먼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세큐리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자립도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그 수급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에너지 안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그 이퀴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국민에게 그런 에너지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에너지 이퀴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지표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에너지 안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략 그 125개 국가 중에서 대략 한 45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고요. 두 번째 그 에너지 이퀴티 부분에서는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여가지고 125개 국가 중에서 11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근데 마지막으로 그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부분에서는 70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기후변화 대응이든 또는 탄소 중립이든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취준생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밖에 이제 드릴 말씀이 없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세계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전환 시대,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환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중심에 들어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기후 변화 대응이랄지 또는 탄소 중립이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제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원들의 어떤 효율이나 또는 안정성이나 또는 그 친환경적인 어떤 그 환경 문제나 이런 쪽의 어떤 그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들을 어떻게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그쪽에 많은 그 예산, 그다음에 지원을 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창업이나 스타트업 그것들을 계속 크게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 또는 탄소 중립 이러한 키워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그 기술 개발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가는 그런 트렌드 방향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그 시행하는 사업 중에 그 에너지 신산업 혁신 공유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이제 강원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이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강좌를 개설을 하고
이제 그 강좌를 통해서 이제 전문 그 기술 인력들을 계속 배출해 내겠다 하는 어떤 교육부의 어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원대학교에서 그런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그 에너지 신산업,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취준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 그를 체감하시고 관찰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유망했던 직업,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뭐 그쪽 직업이 잘 나간다 했으면은 앞으로 그런 데가 뭐 요즘 SNS 뭐 포털 은행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 유혹을 받을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저 뜨는 거는 어디일까 생각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아주 전 세계가 지금 저 단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 분야, 온실가스 분야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고 거의 아주 뭐 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과연 신재생 설비 쪽만 관심을 두겠느냐 이제 보시면 뭐 과거에 뭐 기계 전기 이쪽 분야가 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기계 전기 분야가 아니고 그 지금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력, 수력, 뭐 조력, 뭐 바이오매스 화학 분야까지 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연관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원에 이제 오시는 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부분은 꼭 공학적인 이제 기계설비 분야가 아니라 온실가스 관리 분야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니 인문학적인 분야도 사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작 보급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분야까지 이렇게 좀 넓게 보시고요. 아무튼 이쪽 분야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실 건데 그 컨설팅 이쪽도 한번 좀 그쪽 분야도 한번 열심히 또 보시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쪽 분야의 수요가 많을 테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